자,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은 신여성에게 스캔들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당연하던 그런 시대인데요. 윤심덕이 또 스캔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경성갑부 이용문에 첩이되었다라는 소문이 난 건데요. 윤심덕 씨는 요새 자주 보이지 않더니 알고 보니 젊은 오입쟁이로 유명한 이용문의 셋째인가 넷째인가 마마님이 되어 들어가니 재미있는 성악을 많이 연주했다나요? 이거는 신여성이라는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용문은 대한제국 시기에 대한천일은행 은행장을 지냈던 이복래의 아들로 엄청난 부자였대요. 을지로 일대에 3만 평의 토지를 소유했던 대지주였고 또 엄청난 호색한이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다른 글을 또 읽어보면요. 하여간 윤 씨는 다른 예술가와 같이 예술에는 국경이 없다 말하더니 금전에는 참 처첩의 구별이 없는 모양이다. 예술가인지 라며 비아냥거리는 글이 잡지 개벽에 실립니다. 그러니까 예술가인지에서 앞에 예술가는 그러니까 진짜 예술을 하는 예술가를 뜻하는 거고요. 뒤에 예술가는 한자를 좀 다르게 더러울 예 그리고 제주 술 시집갈 가자를 써서 그러니까 더러운 제주로 술책을 사용해서 시집을 가다라는 뜻으로 비아냥거리는 말로 쓰게 된 것이죠. 굉장히 잔인한 글이다. 그죠? 제가 아직 이 나혜성님 영상은 만들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악의적인 소문의 희생양이 된 그 여성 근대소설가 김명순 영상은 제가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당시 신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는데 윤심덕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녀의 행보 하나하나가 관심의 대상이었고 이 대중들의 관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신문이나 잡지는 이렇게 악의적인 스캔들을 생산해서 확인 없이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윤심덕이 이용문의 집을 찾은 적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막내 동생이 미국 유학 장학생으로 뽑혀서 미국 유학을 갈 기회가 생겼는데 미국까지 갈 여비가 없어서 유학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알게 된 많은 독지가들이 후원을 자청을 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이용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후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윤심덕이 이용문의 후원을 받고자 그를 찾은 건데 윤심덕이 이용문의 돈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걸고 거래를 했고 이용문의 첩이 돼서 이제 이용문 앞에서만 노래를 하기로 했다는 등 예술가인 척하더니 알고 보니 더러운 여자였다라는 등 이 악의적인 소문과 비난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이 소문을 들은 김우진도 큰 충격을 받고 윤심덕을 찾아오게 됩니다. 윤심덕에게 자초지장을 들은 김우진은 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라고 물으면서 안타까워하는데요. 그러면서 소문이 너무 많이 났으니까 잠시 경성을 떠나 있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했고 윤심덕은 어린 시절 자신의 정신적 지주였던 배형식 목사를 찾아가기로 하고 하얼빈에 계셨기 때문에 하얼빈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이야기도 잡지에 실리게 되는데요. 또 신여성이라는 잡지에 윤 씨의 이번 행동은 타락한 행동이다. 예술가이면 예술가, 사업가이면 사업가, 가정부인이면 가정부인으로 똑똑히 사람이 좀 되어 갑시다. 윤 씨야, 기양국애로 간다는 소문이 있으니 거기서 태평연월이나 노래하면서 건강히 일생을 지내라. 누구도 그대를 보기를 원치 않을 테니 하면서 날선 비아냥거리는 글을 실었던 것입니다. 윤심덕은 결국 이 하얼빈으로 떠나서 너무나 지쳐있고 힘든 상황이라 모든 연락을 끊고 배영식 목사집에서 두문분출하며 지내게 되는데요. 그 사이 경성에서는 더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새 이용문과 이혼을 했다더라. 사실은 하얼빈에 진짜 애인이 있었다더라. 사실은 이용문이 좋아하는 아편을 구하러 간 것이다. 라는 등등의 소문이 난 것이죠. 윤심덕은 하얼빈에 6개월 정도를 지냈는데 이 언니 윤심성이 이제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고 당시 언니가 안동에 있었는데요. 언니를 위로해서 함께 경성으로 올라옵니다. 자, 그때 이 김우진이 윤심덕에게 연극 배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요. 김우진이 이제 극을 쓰고 극본을 쓰고 윤심덕이 배우를 해서 조선 연극 발전에 기여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분위기 잘 아시잖아요. 연극 배우가 또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을 때예요. 뭐 기생이나 연극 배우가 별반 이미지가 다르지 않을 그럴 때이죠. 윤심덕도 이를 잘 알고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래, 연극 배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데 집에서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배우 따위를 할 생각을 하냐. 배우는 타락한 자의 업이요. 최후의 말로다 하면서 말이죠. 결국 윤심덕은 이 집을 나와서 연극단체 토월회에 가입을 하고요. 이 여관에서 먹고 자면서 연극 연습을 하게 됩니다. 윤심덕이 연극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또 신문에서 그녀의 소식을 쏟아냈는데 이번에는 내 이야기를 내가 직접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지 윤심덕이 동아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해요. 아직 우리 사회에는 여자란 배워서 가정으로 돌아가 현모양처가 되거나 교사가 되고 간호부, 사무원 같은 것이 돼서 말썽 없이 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라는 것은 불량무식한 타락자나 하는 일이라고 알아온 이상 나의 이번 길은 갈 곳까지 다 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갈 곳까지 다 가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조선 이 예술의 전당에 한 모퉁이의 그 무엇이라도 되려는 당당한 발걸음을 떼려는 것입니다. 라며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힌 거죠. 그리고 미국 영화 중에 동쪽길이라는 영화를 번안을 한 동도라는 연극이 이제 오르게 되고 그녀가 여주인공 연실역을 맡는데 이 연극은 실패합니다. 윤심덕은 사실 졸업작품에서는 꽤 좋은 호평을 받았는데 그렇게 연기에 소질이 있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연기가 기대 이하였고 또 무대에 비해서 또 키가 커서 어울리지 않는다 라면서 관객들의 혹평이 이어졌던 겁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선택을 한 거는 노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오페라 카르멘을 공연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실패를 하면서 연이어 실패를 하니 이 토월회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토월회가 갈라져서 연극단체 백조회가 생기는데 윤심덕이 이 백조회에 참가를 했다가 이마저도 얼마 활동하지 못하고 연극계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쓰디쓴 패배를 하고 절망감에 빠진 윤심덕. 그때 당시 여동생 윤성덕이 이화여전 교수였는데 언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 하면서 언니의 행보를 비난했고 가족에게 비난을 당한 윤심덕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윤심덕은 종종 나는 찰나에 사는 사람이야. 찰나미를 얻을 수 없다면 나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나는 40이 넘을 때까지 살아있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듯한 말을 했고 김우진에게도 고통스러운 심정을 전하게 됩니다. 김우진 역시 괴롭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연극 배우가 되라고 권한 건 자신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죄책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그대의 편지를 보고 왜 이리 울어지는지 난들 어찌할 수 있으랴. 나 혼자 그대의 새 생활을 빌면서 먼저 가서 기다리겠노라 라는 시를 써서 보내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김우진의 생활이 암울하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안의 농지와 재산을 관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이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밤에 글을 써요. 꾸준히 글을 써서 희곡도 쓰고 평론도 하고 하면서 보내고 또 목포 지역의 문인들과 동인지를 또 발간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활동을 합니다. 김우진은 계몽주의를 비판한 평론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 굉장히 제목이 강하죠? 라는 글을 조선지강에 발표를 하고 또 희곡 난파를 쓰기도 했는데 그의 평론은 평단에서 굉장히 높은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고 뭔가 꿈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놓으려고 하니 아버지와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김우진은 잠시 요양을 하러 갔다 오겠다라고 집을 나섰는데 사실은 그 길로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집을 나간 김우진은 1926년 5월 말 경성에서 이 친구 조명애를 만났는데요. 난 러시아로 갈 거야 라고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러시아로 가기 위해서 먼저 도쿄에 가서 준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중순에 도쿄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진길 엄마 보시오. 나는 먼저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가겠소. 집을 떠나올 때 아무 말 없이 온 것을 용서하시오. 여러 말로 기록치 아니합니다. 다만 내가 원하기는 몸 튼튼히 진길 방한이를 위해 좋은 어머니가 되어 주시오. 당신과 함께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불안하게 한 일을 조금도 생각지 말고 잊어주길 바랍니다. 6월 24일 오진.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머니 곁에 가겠다는 거는 뭐 죽겠다는 말일까요? 이건 유서일까요? 하지만 이 편지에서는 뭐 죽음을 생각하고 이 글을 썼다라기보다는 이제 나는 집에 안 갈 거니까 나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때 윤심덕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일본으로 간 상태여서 윤심덕은 여기저기 김우진의 행방을 수소문을 하고 애태우다가 조명해를 만나서 김우진의 도쿄행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일본으로 갈 결심을 하고 오사카에 있는 니토 축음기 회사와 레코드 녹음 계약을 하고 7월 말부터 녹음을 하기로 해요. 때마침 동생 윤성덕이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야 했는데 그러면 가기 전에 반주를 좀 해다고 하면서 동생을 데리고 갑니다. 경성을 출발하면서 윤심덕은 배웅을 나온 니토 축음기 회사 문예부장 이서구와 농담을 주고받는데요. 선물 사다 드릴까요? 아 그래 고급 넥타이나 좀 사줘. 죽어도 사와요? 아 그래 죽으려거든 넥타이나 사서 붙이고 죽어 이러면서 농담처럼 이런 말을 주고받았던 거죠. 그리고 윤심덕은 오사카에 도착을 해서 동생과 함께 레코드 녹음을 마치고 도쿄에 있는 김우진 집을 알아내고 전보를 보냅니다. 당장 오지 않으면 자살하겠습니다. 김우진은 윤심덕이 일본에 와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 전보를 보고 깜짝 놀라서 곧바로 오사카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은 재회를 하는데요. 그리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각자 주변을 정리하는 듯한 행보를 보입니다. 김우진은 이때 산돼지라는 그 희곡을 쓰고 있었는데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산돼지라는 희곡을 탈고했고 윤심덕은 원래 녹음 예정에는 없었던 사해찬미라는 노래를 추가 녹음하기로 해요. 레코드 회사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끝까지 우겨서 이 사해찬미를 녹음을 하는데 이 노래는 원래 루마니아 작곡가 이바노비치의 왈츠곡 다뉴브강의 잔물결이라는 왈츠곡에 가사를 입힌 번안곡이죠. 그런데 이 가사를 윤심덕이 직접 썼다고 합니다. 사해찬미 녹음도 이제 동생 윤성덕이 피아노 반주를 해주게 되는데요. 윤심덕이 노래를 할 때 그 목소리가 너무 애절하게 들려서 동생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해찬미 노래 가사를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잠시 읊어보면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건 서름. 웃는 저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활 위에 춤추는 자도다.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건 서름. 그런데 가사가 너무너무 염세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윤심덕의 당시 심경이 어땠는지 뭔가 느껴지는 그런 가사이고요. 사해찬미라니요.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지고 있었기에 이런 가사를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1926년 8월 4일 새벽 4시경 부산과 시모노세끼를 운행하던 부간 연락선 안에 급사가 이 순례를 순시를 하다가 1등 선실 중에서도 사무실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하고 왜 문이 열려 있지? 하면서 살짝 안을 들여다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가방 위에 편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뽀이에게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사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열어봤는데 대단히 미안하나 이 유언서를 본적지에 붙여주시오 라는 메모와 함께 다른 편지가 들어있었고 사례금 5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급사가 급히 선장에게 달려가서 이걸 보여주고 이 사실을 알렸고 배 안은 발칵 뒤집히게 되죠. 선장은 즉시 배를 멈추고 배 안과 이 부근을 다 수색을 하면서 이 1등석 손님들을 찾아보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이들을 찾을 수가 없었고 또 만약 이들이 투신을 했다고 하면 뭐 어디서 투신을 했다 뭐 이런 걸 알아봐야 되는데 어디서 투신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선실 안에는 여자 지갑에 현금 140원과 여성의 물건들이 남아 있었고 남자 물건으로는 현금 20원과 금시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라진 1등석 손님은 그러면 남자와 여자라는 건데 누굴까 하고 선객 명부를 조사를 해보니까 경성 서대문에 살고 있는 31세의 여자 윤수선 그리고 목포에 살고 있는 30세 남자 김수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산은 이 김우진의 호이고요. 수선은 김우진이 지어준 윤심덕의 호로 수산의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남자와 여자는 윤심덕과 김우진이었던 거죠. 이들은 8월 3일 밤 이 부산행 연락선에 몸을 실었고 8월 4일 새벽 배가 대마도 근해를 지나갈 무렵 갑판에서 몸을 던져 현해탄 바다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배가 부산항에 도착을 한 후에 선장이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사건은 일파만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정사, 여기서 말하는 정사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떤 사정으로 함께 자살을 했다. 자살한 일을 정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정사 이야기가 현해탄 경낭중 청춘 남녀의 정사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3대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실리게 됩니다. 김우진의 집에서는 그의 시체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현상금 500원을 걸었지만 결국 시신은 찾지 못했죠. 당시는 김우진이 남겼다는 그 유고와 유서가 공개되지 않았고 시체도 발견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연인 관계였다는 것도 가까운 지인들 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추측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일단 두 사람이 죽은 것처럼 꾸미고 사실은 이탈리아로 떠났다 하더라. 윤심덕이 애를 낳았다고 하더라.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다. 로마에서 이들을 봤다는 목격담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정사 이야기가 퍼지자 윤심덕이 마지막으로 녹음했다는 이 사해찬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게 되는데요. 8월 29일 조선 추금기 상해에서 최초로 사해찬미가 들어있는 음반이 개봉되는데 이 음반은 쓰여있는 것마다 조금씩 다른데 3만에서 5만이 팔렸다는 데도 있고 10만 장이 팔렸다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정말 전례 없는 최고의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당시 조선에는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추금기가 2,000대도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3만에서 5만, 10만 장까지 팔렸다고 하니까 대단한 판매고를 올린 거고 이 음반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추금기를 그렇게 샀던 겁니다. 자, 그리고 김우진의 희곡가 비평가로서의 평가도 활발히 이루어지는데요. 이 한국, 그러니까 조선 연극사상 최초로 근대극다운 희극을 쓴 극작가이며 구미 근대극 운동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최초의 연극 이론가라는 평가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김우진과 윤심덕의 이 정사 사건은 당시 조선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고 이들의 사랑과 극적인 죽음은 윤심덕 그녀가 남긴 마지막 노래 사해찬미와 함께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고요. 영화, 드라마, 뮤지컬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지만 머리 한 곳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존재가 있지요. 바로 김우진의 아내입니다. 김우진의 아내의 이름은 정점효라고 하는데요. 김우진의 아들 김방한 교수의 회고록에 보면 일찍 떠난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자신들을 열심히 키웠다라는 그런 글이 있는 걸로 봐서 남편이 살았을 때나 죽은 후에나 인내하고 자식들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김우진도 원해서 한 혼인이 아니었겠지만 정씨 부인도 자신의 의지로 한 결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몇 년간 유학을 떠나도 가정을 지키며 아이를 키워야 했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남편을 보고도 인내를 해야 했죠. 그런데 남편이 이번에는 다른 여인과 동반 자살을 했다니 정씨 부인은 어떤 심정으로 그 상황을 견뎠을까요?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이 윤심덕과 김우진 이 두 사람의 투신 자살, 그러니까 정사 사건은 사랑을 이루지 못한 이들의 안타까운 결말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일제강점기라는 갑갑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실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꿈을 잃어버린 여자와 예술의 길을 가고 싶었지만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에 짓눌려버린 남자가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암울한 시대를 건너야 했던 아프고 불안한 청춘이었기에 슬픈 결말을 맞은 것이 아닐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